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4강 거시경제 이론의 변천 및 ISLM과 ISMP 모형 비교 분석 한번 시작해 볼게. 자, 1문단. 근대 경제학은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고전학파 들어봤지?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다. 얘들아, 너희가 고전학파 많이 알 것 같은데 시장은 자율적인 조정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손 진짜 많이 들어봤지? 그건 거야. 그래서 가격하고 임금이 유연하다. 그러니까 조정이 쉽게 된다라는 거야. 가격과 임금이 쉽게 조정이 돼서 결국에는 완전 고용도 자연스럽게 달성된다. 이렇게 본 게 고전학파야. 그러나 20세기 초 대공황을 계기로 대실업 이런 게 와버렸잖아. 시장의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케인스는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며 고전학파 이론 하나 더 얘기해줬네. 총 수요는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 라고 본 거야. 그걸 케인스가 비판했어.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수요가 낮아도 총 수요가 낮아도 자연스럽게 총 공급과 맞춰지거든.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데 케인스가 뭐라고 했냐면 총 수요가 낮으면 소득이 감소해.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승하지. 이렇게 된다고 본 거야. 그러면서 고전학파 비판한 거야. 따라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케인스는 정부 지출 확대 등의 정책 개입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맞춰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책이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들어가서 개입해줘야 된다.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게 케인스. 그치 얘들아? 너희가 많이 아는 거일 것 같아.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자. 자,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입장. 뭐를 강조했냐면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 시장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고, 두 번째, 가격과 임금이 유연하다.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유연하다라는 거는 그 돈의 그 조정이 잘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고전학파. 그리고 세 번째, 총 수요랑 총 공급은 자동적으로 맞춰진다. 이거 괜찮지? 총 수요와 총 공급은 자동으로 맞춰진다. 하지만 20세기 대공황을 계기로 비판받았지. 20세기 대공황을 계기로 고전학파는 비판을 받게 되고 케인스가 주장을 했어. 케인스의 주장은 여기서 딱 두 가지로 나왔는데 총수요가 낮잖아? 총수요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정책이 개입해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정책이 개입해야 돼. 정책 개입이 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런 때는 지출을 확대해줘야 된다. 정부가 돈을 쓰는 그런 정책 개입을 통해서 이 낮은 총수요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고전학파는 시장의 능력을 믿어라. 모든 게 알아서 된다. 케인스는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해라. 이렇게 본 거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2문단 갈게.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2문단부터 나와. 이후에 후대의 케인스주의자들은
이 케인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케인스 주의자들이 된 거지. 케인스의 총수요와 관련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ISLM 모형을 고안하였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모형이야. 얘를 고안하였는데 이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 이 말이 좀 잘 안 들어올 것 같거든.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대.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얘를 다 읽고 다시 한번 와볼게. IS 곡선은, 자, IS 곡선부터 갈게.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데, 얘들아, IS 곡선의 큰 축은 이자율 변화에 따른 국민 소득이야. 이게 지금 큰 축이야. 다시 뭐라고? 이자율에 따른 국민 소득.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국민 소득이 상승하고 소비가 촉진된다. 자, 요거 이해돼? 이자율이 낮아, 얘들아. 은행에서 이자가 낮아. 어떻게 해야 돼? 빌려야지, 돈을. 그치? 이자가 낮으니까. 그럼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 시작해. 투자를 막 증가시켜. 됐지? 기업이 투자를 막 한다라는 것은 뭐 고용도 늘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상승하면 우리의 소비가 촉진된다라는 거야. 됐지?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 그러면 투자가 감소해. 이자율이 높은데 빌려서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 그치? 돈을 빌리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투자가 감소해. 기업이 돈을 잘 안 써. 그럼 국민소득도 줄고 소비도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관계가 나왔네. 이자율이 낮으면 국민소득이 상승. 이자율이 높으면 국민소득 감소. 반비례 관계인 거 보이지?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소득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IS 곡선이며 이자율에 따른 국민소득을 연결한 게 IS 곡선이며 반비례니까 우하향하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어. IS 곡선은 우하향. 그림도 나와 있대. 그림 확인해봐. 보이지? 여기 보면은 IS 곡선 우하향. 오른쪽이, 그러니까 그 X축이 국민소득이고 Y축이 이자율이니까 우하향 곡선이 되는 거야. 됐지? 자, 3문단 갈게. 한편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얘들아,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서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 괜찮아? 너희가 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해봐. 너희가 용돈이 있었는데 용돈이 갑자기 3배가 됐어. 어떻게? 쓰고 싶어. 너무 쓰고 싶잖아?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있잖아. 내가 이용하고 싶었던 서비스 있잖아. 그걸 막 쓰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화폐를 필요로 하는 화폐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지만, 자, 요 문장 잘 볼게.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 그러니까 돈의 양을 누가 공급한다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잖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외생적, 바깥에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통화량을, 그러니까 돈의 양을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우리가 화폐 수요가 늘었다는 이런 어떤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늘어날 수는 없는 그런 요인으로 간주해서 바깥에다 통화량을 그냥 고정해 두었다는 거야. 통화량은 늘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이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괜찮지? 우리 방금 소득 늘어났지? 그치? 그래도 공급되는 돈의 양 있지? 요 통화량, 이건 안 변해. 우리의 소득이나 이자율의 어떠함에 따라서 통화량이 딱히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방금 읽은 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얘들아, 요 하지만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통화량은 고정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깥에서 결정된다 해서 외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갈게.
소득 증가로 인해 다시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야. 화폐 수요가 늘어났거든? 맞지? 소득이 증가하면 나 돈이 많아졌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야지 하면서 화폐 수요가 늘어났어. 문제는 돈의 양은 그대로거든? 시중의 유동성은 부족해져. 유동성이라는 말 괜찮니? 그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돈의 어떤 흐름. 다 돈을 필요로 하니까 돈이 부족해지는 거야.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화폐 수요가 초과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야. 너무 많아져. 그럼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자율을 높여버리는 거야. 이자율을 높여. 왜?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봐. 너희가 용돈이 3배로 늘어나서 막 사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나라의 문제가 돼서 이자율을 높여버려. 나라에서 이자율을 딱 높였다고 해봐.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기보다 어떻게?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은행에 넣고 싶어지는 거야, 얘들아. 얘를 지금 쓰는 것보다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많아지거든. 이자가 많이 붙거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화폐 수요보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는 이런 자산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 자체가 줄어든다. 됐지?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봤을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LM 곡선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LM 곡선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이 함께 올라가는 관계. 방금 왜 그런진 봤지? 이런 게 LM 곡선이고 자 여기 보자. 소득과 이자율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네. 왜냐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됐지? 이런 곡선으로 LM 곡선은 그림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그리고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보자. 자, 여기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이 지점이 이 이자율에서의 이 국민소득 이 부분이 단기적 균형이야.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다 읽고 한번 온다고 한 부분을 볼게. 자, 여기야.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 이제 조금 이해될까? 자,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단기 국민 소득은 여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ISLM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됐니? 자, 정리할게. 자, 여기는 케인즈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케인스주의자들이야. 이들이 고양이 아니라 고안한 모형이다. ISLM 모형이다. 자, 얘들아, 이 모형은 개관을 좀 해보면 두 가지 다 고려하는 거야.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장기는 아니고 이제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됐지? 이게 ISLM 모형인데 자, 우리는 곡선을 따로따로 봐야겠지. 첫 번째 IS 곡선. IS 곡선은 좀 쉽지. IS 곡선은 여기부터 시작할게. 이자율이 낮잖아? 이자율이 낮으면 사람이 아니야. 기업으로 가야 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 왜냐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막 하는 거야. 그 결과
국민소득이 늘어나. 고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따라서 소비도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볼까? 이자율이 올라갔어. 기업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가 어려워. 투자 내려가. 그럼 국민소득도 내려가고 소비도 내려간다. 이 관계인 거야. 그리하여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그래프를 너희도 이거 직접 해보면 진짜 좋아. 이렇게 해서 X축이 국민소득이고 항상 X축은 여기서 국민소득, Y축은 이자율. 이자율과 국민소득은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이다.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 이게 IS 곡선. 자, 두 번째 곡선 갈게. LM 곡선. 얘는 조금 더 과정을 이해해야 돼. 이해하는데 얘는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소득이 올라가면 이렇게부터 시작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살 거야. 해서 화폐를 필요로 해. 화폐 수요가 늘어나는 거야. 그치? 화폐 수요가 늘어나. 너도 나도 화폐 수요가 막 늘어난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통화량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제 공급하는 통화량은 마음대로 막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고정돼 있다 그랬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깥에서 결정돼서 고정돼 있다. 외생적 고정. 자, 이 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통화량은 외생적 고정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통화량은 여기 그 LM 곡선에서 통화량은 바깥에 있는 것이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 안에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는 없는 거야. 통화량은 늘 고정돼 있다. 그치? 그럼 그 상태에서 화폐 수요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화폐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네. 시중에 그 돈의 흐름이 부족해지는 거야. 돈을 다 필요로 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자율을 올려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자율을 올리자. 왜? 이자율을 올리면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져. 아니,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지금 얘를 쓰지 말고 예금해야지. 이런 식으로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지면서 화폐 수요가 좀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지. 요 두 개의 관계. 어때? 소득이 올라가면 결국 이자율을 올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LM 곡선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여기 X축이 국민소득이고 Y축이 이자율일 때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그리고 이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균형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어. 됐지? 자, 넘어갈게. 이 첫 번째 그 ISLM 곡선에서 이 모형에서 좀 중심을 잡아줘야지 그 다음 게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 자, 그 다음 갈까? 4문단. 이 ISLM 모형은 1950에서 60년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들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 당시에 엄청 활용이 됐는데 그 다음 잘 볼게.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 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얘들아, 여기 매우 중요해. 내 생각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너희가 읽었을 것 같은데 무지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자,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자, 정책적 변화가 생겼어. 어떤 정책적 변화냐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주거나 세금을 인하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풀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보조금 같은 거 준다거나 아니면 뭐 국민 뭐 지원금 이런 거 있지. 민생 지원금 이런 거 줬다고 생각해봐. 그런 게 이제 재정 확대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세금을 인하해 줬어, 얘들아. 세금을 막 받던 것을 야, 이번에 세금 절반으로 줄여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지, 얘들아. 즉, 두 가지는 다 뭐냐면 국민들한테 돈이 온 거야.
이해되니? 이런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대. 이 방향이 중요해. 자, 우리 그럼 그래프를 내가 밑에다 살짝 그려볼게. 안 그려도 돼.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프야. IS 곡선이 아까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잖아. 우하향하는 건데 이거를 정책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확대하는, 정부의 재정 확대 같은 정책 변화가 생기면 오른쪽으로 딱 변화를 시켰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일정한 금리에서, 얘들아 여기가 이자율이니까 여기 이자를 그대로 고정시킬게.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원래는 여기가 국민소득이었잖아. 여기가, 그치? 여기가 국민소득이니까 여기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래? 띠릿 어떻게 돼? 국민소득 늘어나지? 그래프 볼 줄 알아? 너희 약간 이 경제 그래프 나오면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그래프랑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게 원래 그래프랑 새로 그린 그래프야. 그랬을 때 Y축을 고정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시키고 봐야 돼. 이자율을 고정시켰을 때 원래는 국민소득이 여기 A였다고 쳐봐. A. 그런데 새로 그린 그래프는 이자율은 그대로고 똑같은 지점에서 B 이렇게 되는 거지. 즉 국민소득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증가된 거야. 국민소득이 증가됐다는 건 총수요가 증가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얘들아 어렵지 않은 말이거든? 정부에서 돈을 줬어.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줬으면은 우리 국민의 총수요는 증가하는 거고 그리하여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거야. 그걸 그래프로 풀어본 거야. 그건 IS 곡선이 어디로 간 거다? 오른쪽으로 간 거다라고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돼. 자, 계속 갈게. 반대로 긴축 정책이야. 긴축 정책은 방금 거랑 반대말인 거 알겠니? 그 재정을 확대하는 거랑 긴축 정책은 이제 재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다 쓰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국민들이 너무 시중에 돈이 많아서 뭔가 지금 막 물가가 막 올라가려고 하고 막 방방 뜨고 있어. 그럼 정부에서 돈을 싹 걷어들여. 세금을 인상시키는 것 같은 긴축 정책을 딱 했어. 그럼 IS 곡선이 어디로 가야겠어? 왼쪽. 그럼 총수요가 어떻게 돼? 줄여. 그럼 경기 과열이 억제돼. 자, 한 번만 확인해보자. 까만색이 원래 IS 곡선이야. 자, 근데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갈게. 왼쪽으로 갔더니 원래는 여기가 지금 A가 원래 국민소득이었는데 요 빨간색으로 가버리니까 똑같은 이자율에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C 왼쪽으로 갔지. 줄었지. 국민소득이 줄었지.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총수요가 줄었다는 것. 그래서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리하여 계속 볼게. IS 곡선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하며 일정한 금리 수준, 금리가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이자야, 이자율에서 일정한 이자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A였다, B였다, C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너무 맞겠지 얘들아. 왜냐면은 원래는 요 IS 곡선하고 LM 곡선이 만나는 데가 균형이었잖아. 그런데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균형. IS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고 해봐? 여기가 균형. 균형이 왔다 갔다 바뀐다는 거야. 즉,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된다. 그러나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얘도 한계점이 온 거야. 스태그플레이션 밑에 각주 보면 돼. 경기 불황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ISLM 모형으로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해져.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 케인스 학파의 ISMP 모형이 등장하였다. ISLM 모형이 한계점을 드러내니까 이제 신 케인스 학파들이 ISMP 모형. 근데 이 ISMP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통화정책이야. 좀 더 보자.
IS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면서 IS는 그대로야.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MP 곡선을 사용한다. MP 곡선 보이니? 기준금리 조정이야. 기준금리 조정. 누가? 중앙은행이. 됐니 얘들아?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MP 곡선을 자세히 설명하겠지. 자, 여기 정리하고 갈게. 일단 ISLM 모형. 얘는 언제 많이 쓰였다고? 1950에서 60년대. 1950에서 60년대 거시경제의 기본 틀이었다. 그 당시는 이제 다 이걸로 경제를 설명했다라는 거야. 자, 우리 그래프 그리면서 정리할 거야. 너희도 한번 같이 그려봐. X축이 국민소득이었고 Y축이 이자율이었어. 뭘 그릴 거냐면 IS 곡선 그릴 거야. IS 곡선. 이렇게 IS 곡선이 있거든. 곡선이 정말 안 예쁘게 그려지네. IS 곡선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IS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었지 얘들아. IS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일단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정부가 이제 정책을 하는 건데 정부의 재정 확대 혹은 세금 인하. 둘 다 똑같거든? 둘 다 왜 똑같냐면 총 수요를 늘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총 수요가 올라가. 그럼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거겠지.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이자율을 고정하라 그랬지? 이자율은 무조건 여기로 같아. 이자율 여기로 같아. 그랬을 때 원래 IS 곡선 여기 국민소득이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변화시켰잖아. 확대 정책을 했잖아. 그랬더니 확장 정책을 했더니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갔지. 이거 보면 돼. 그 다음 거꾸로 이번엔 긴축 정책을 할 거래. 긴축 정책이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그래서 이 빨간색은 긴축 정책. 무언가 경기가 붕붕 떠 있어. 그러면 총 수요를 줄여버리는 정책을 펼치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 자, 빨간색. 원래는 이자율은 그대로 여기였잖아. 여기였는데 이렇게 줄었지. 좀 더 왼쪽으로 갔으니까 국민소득이 줄었지. 해서 오른쪽 왼쪽의 개념을 알아야 돼. 이건 지금 IS 곡선이잖아.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 거야?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 그리고 왼쪽으로 갔어. IS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 정책. 됐지? 그래서 이렇게 IS 곡선이 이동했잖아. 당연히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는 거 괜찮지 얘들아?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런데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 ISLM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생겨버렸어. ISLM 모형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신 케인스 학파들이 새로운 모형을 가지고 온다. 그것이 뭐냐면 ISMP 모형을 가지고 왔다. 이 ISMP 모형이 뭐냐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현실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IS 모형은 그냥 그대로 유지됐어. IS 곡선은 유지되었고 요 MP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 MP는 뭐냐면 이걸 기억하면 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
기준금리. 그래서 너희 지식이 좀 그래도 있을 거야. 은행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그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는 통화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게 MP 곡선이다. 자, 그 다음 가볼게. 오문단. 오문단이 매우 중요해. 오문단 잘 볼게.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야. 모두 공통점 얘기한다는 거야.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자, 중요한 말이 나왔어. 공통점이거든. ISLM, ISMP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이자율은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 암에서 결정되는 변수, 암에서 생성되는 변수라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일단 우리 ISLM은 벌써 했잖아, 얘들아. 그래프 자체가 여기 지금 국민소득이고 이자율,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얘기하잖아. 소득이 어떻게 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하면서 이자율이 이 모형 내부에서 어떻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ISMP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IS는 벌써 똑같으니까 괜찮고 MP 모형도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자율이 금리잖아, 얘들아. 그래서 금리가 어떠함을 다루는 내생 변수라는 거야. 내생이라는 말이 보였잖아? 우리 앞에서 외생적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외생적이라고 했던 말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 외생적이 어디 나왔었냐면은 그 앞에서 통화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 통화량은 외생적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만드는 그 통화의 양 있잖아. 통화량은 외생적이라고 했었는데 이 이자율은 내생적이라고. 그래서 내생, 외생을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거야. 됐어? 자, 계속 읽어볼게. 어쨌든 이게 공통점인데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간주한다. 자, LM 곡선은 중앙은행을 누구로 봤냐면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야.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시장 밖에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야. 시장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안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바깥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알아서 고정되게 만드는 그런 주체인 거야. 시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중앙은행은 개의치 않아. 그냥 늘 발행할 통화량만 발행한다. 바깥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전에 통화량이 외생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반면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한다. 자, 다른 거 보여? 자,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 안 주체야. 왜 내부냐면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야. 자, 차이점 보이니? LM 곡선은 시장 밖이야. 시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 그런데 MP 곡선에서는 중앙은행을 시장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내부 주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외부냐 내부냐 이게 큰 차이점이야. 조금 더 읽어볼게.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 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내부 요인에 따라 조정되니까 내생적이야. 그리고 국민 소득의 변화로 인해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MP 곡선에서 말하는 금리는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한 금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곡선 위에서의 점. 아까 IS 곡선이 이렇게 우리 곡선 위에서의 점이잖아?
그치? LM 곡선도 곡선 위에서 요 점을 얘기하듯이 MP 곡선에서 금리 자체도 곡선 위에서의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갈게. 여기부터 봐. 소득이 증가하면 얘들아, 사람들 소득이 증가했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그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하고 싶고 투자도 많이 하고 싶어. 그래서 총수요가 확대돼. 그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생각해 볼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소득이 막 증가했어, 얘들아. 다 갑자기 막 많아졌어, 돈이.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졌어. 그러면 소비하고 싶잖아. 투자도 하고 싶잖아. 그래서 소비 투자가 막 늘어나. 수요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붕붕붕 뜬 상황이 된 거야, 얘들아. 경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딱 커지는 거야. 경기가 부양해 있다고 보통 얘기하지. 그러면 이걸 억제하기 위해 너무 부흥 떠 있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도 있으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시켜버려. 자, 포인트는 여기야. 소득이 증가하잖아. 기준금리 인상해버려. 자, 금리가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은 시중의 모든 금리도 같이 인상해. 다 따라가거든? 그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은행에 넣어야지. 얘들아, 금리가 올라갔다. 금리가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야. 이런 일은 없겠지만 10%야 라고 하면은 다 은행에 돈 넣지. 쌤도 돈 넣을 것 같아. 그래서 소비 투자 안 해. 지금 소비하고 딴 데 투자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돈을 다 은행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균형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소득이 증가하면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이게 포인트고 이게 MP 곡선이야. 계속 읽어볼게.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맞지? 방금 경기 상황 때문에 기준금리를 조정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LM 곡선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왜냐면 소득 증가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됐지?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금 얘기한 건 경제 내부 요인이었는데 그거 말고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 돼. 만약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해.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기조 자체를 변경해. 이런 것은 그래프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MP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우리 근데 이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어디서 해봤냐면 여기 IS 모형에서 해봤어, 얘들아. IS 곡선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원래 IS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 그럼 IS 곡선이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고. 그치?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는 정부의 정책이야. 정부가 긴축 정책, 세금을 올려. 이런 거 있지. 이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거든. MP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MP 곡선 자체도 외부 요인이 변화하면 MP 곡선 자체가 이동돼.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 이동하는 거야. 만약에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 기조를 취했어. 그러면 MP 곡선은 위쪽으로 가.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적 기조를 취했어. 그럼 MP 곡선은 아래쪽으로 가. 아까 IS 곡선은 오른쪽 왼쪽이었잖아. 그런데 MP 곡선은 얘들아 이렇게 우상향하잖아. 우상향하니까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이제 MP 곡선이니까 위쪽, 아래쪽 이렇게. 그랬을 때 요 긴축 정책은 위쪽, 완화 정책은 아래쪽. 이건 이따 필기하면서 왜 그런지 조금 생각해 볼게. 지금은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읽고 넘어갈게.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조정돼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얘도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아까 IS 곡선하고 똑같아. IS 곡선이 왔다 갔다 하면은 교점이 바뀌잖아, 교차점이. MP 곡선도 왔다 갔다 하면은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야. 정리할게. 자, 여기 중요해. 일단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ISLM 곡선이랑 ISMP 곡선의 공통점을 얘기해줘. 자,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이자율이 두 모형 다 이자율이 모형 내부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이자율이 모형 내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생 변수다. 이자율은 안에서 발생하는 변수이다. 해서 이거는 ISLM과 ISMP의 얘들아 공통점이야. 공통점으로 알아두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차이점인데 차이점은 여기를 봐야겠지. LM 곡선과 MP 곡선에서 차이가 나는 거겠지? 왜냐면 IS는 똑같으니까. LM 곡선에서는 중앙은행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 중앙은행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LM에서의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기능해. 그러니까 통화량에 관여하는 주체인 거야.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이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건 이 경제 내부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니고 그냥 이 중앙은행은 이 시장 밖에 있는 존재야. 이 중앙은행은 이 시장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동떨어져 있다고. 시장 밖에 동떨어져 있어서 통화량이 그래서 외생적이라고 했던 거야. 시장 안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통화량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 밖에 딱 동떨어져 있으니까. 자, 하지만 MP 곡선에서는 중앙은행을 그렇게 보지 않아. MP 곡선에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앙은행이 자기가 혼자 동떨어져서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 내부 요인과 맞물려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거야.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생적이라고. 안에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때 중앙은행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는 존재다. 이게 차이점이야. 바뀌냐 아니냐 요게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면 이 차이를 바탕으로 MP 곡선이 그럼 무엇인지, MP 곡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 자, 첫 번째 MP 곡선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일단 우리의 소득이 올라갔다. 올라가잖아? 그럼 다들 흥분해서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이래.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총 수요가 늘었다는 거야. 총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총 수요가 이제 쭉 늘면은 우리에게 물가 상승 압력이 와. 다 같이 이제 붕붕 떠 있으니까 경기가 부양된 상태니까 물가를 상승해야 되는 압력이 막 오거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버려. 기준금리를 높여. 왜냐면 지금 부양된 상태, 경기가 붕 떠있는 부양된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금리를 높였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잠시만. 얘들아, 소득이라고 써버렸네? 미안해. 소비. 내가 아까 소비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네. 소비 지금 보였어. 여기 소비로 바꿔줘. 소비랑 투자를 눌려. 그런데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잖아? 그럼 소비하고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 투자를 줄이겠지?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는 거지. 물가가 안정되고 균형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MP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소득과 기준금리 간의 관계가 되는 거겠지. 그리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MP 곡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X축이 국민소득 똑같아. 국민소득. 그 다음에 Y축은 이자율.
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이자율이 올라간다. 금리랑 이자율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상향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게 MP곡선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아까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 외부 요인의 변화, 즉 정책 기조의 변화는 MP곡선 이동시킨다 그랬지. 그 이동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거든. 일단 MP곡선을 위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 위. 이렇게 이동시켰어. 쌤은 진짜 그림은 아닌 것 같아. 그래프도 못 그리네. 이렇게 위로 이동시켰다 얘들아. 이동시켰으면 자 한번 보자. 이자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이자율 항상 고정시켜. 원래 MP곡선 여기잖아. 까만색. 원래 요 까만색이 이제 MP곡선인데 여기서 원래 국민소득이 여기였지? 그치? 원래 MP곡선. 그런데 지금 MP곡선을 위로 갔어. 위쪽으로 갔더니만 어떻게 됐어 얘들아? 국민소득이 줄어들었지. 이 말은 뭐야? 총수요를 줄였지. 총수요를 줄였다는 건 무슨 정책을 한 거야? 긴축적 기조를 취한 거야. 그래서 위로 이동시킨다는 건 중앙은행이 긴축적 기조를 했다라는 거지. 이런 정책을 했다. 긴축적 기조로 변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그러면 긴축적 기조로 변경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의 목적은 물가 상승 억제.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내려왔지. 총수요가 내려온 거야. 자, 그러면 MP곡선을 이번엔 아래로 가게 했어. 아래로 가게 했더니 자 똑같이 갈게. 이자율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할게. 원래 MP곡선 여기였는데 아래로 갔더니 이렇게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어? 증가됐지? 그럼 아래로 간 것은 완화적 기조를 취한 거야. 경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거지. 완화적 기조. 완화적 기조를 한다는 건 뭐야? 경기를 띄우겠다.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거야. 맞지? 경기를 부양하고 싶으니까 국민소득을 올린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방금 파란색, 빨간색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 따라서 정책 기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MP곡선을 이동하면 된다. MP곡선을 위나 아래로 이동시키면 된다. 그럼 위나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균형점이 오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고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난 보여줄게. 요게 이제 IS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균형점이 여기잖아. IS 곡선과 MP 곡선이. 그런데 긴축 정책을 펼쳤어. 그러면 균형점이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완화 정책을 펼쳤어. 그럼 균형점이 일로 가고. 이렇게 균형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한 문단 더 남았어. 아유 엄청 기네. 자 6문단 갈게. 자 가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 이동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조정하는 걸로 유동성을 통제했는데 현대 경제에서는 그것만으로 역부족이야. 그래서 금리 정책까지 같이 펼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경제가 무언가 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금리까지 같이 가져가야, 통화량과 더불어 금리 정책까지 같이 가져가야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맞지 얘들아? MP가 요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거니까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IS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 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면서 요 ISMP 모형의 의의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 어떤 점이 의의냐면 총수요랑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뭐가? 경제 주체의 기대 변화가. 경제 주체가 누군데? 가계 기업 이런 거잖아. 가계 기업의 기대 변화가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분석이 가능하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읽어보자.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며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린다. 얘들아, 요거 괜찮니? 가계랑 기업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예측하면서 소비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야.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정책 금리가 낮아질 것 같아. 금리를 내린대. 기준금리가 내릴 것 같다.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우리가 돈을 좀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돈 빌리지 말고 저축을 할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서 소비 투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금리를 예측하면서. 알겠지? 그 얘기인데, 자, 그 얘기를 뒤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봐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다면, 얘들아, 요 말이 중요해. 예측 가능성이랑 신뢰, 이 말이 포인트거든. 예측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쉽게 예측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있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가계랑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 이해돼? 이 말 이해돼, 얘들아? 다시 볼게. 우리 경제 주체 입장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예측도 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우리의 금리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겠구나라는 걸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너희 중앙은행이 금리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을 펼친다는 건 너무나 전제 조건 아니니? 우리나라 국민들 망해라 라고 하면서 정책을 펼치진 않을 거 아니야. 모든 걸 다 안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중앙은행의 정책은 우리의 금리랑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구나 라고 기대하게 돼서 소비 투자를 믿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예측도 어려워. 즉 예측 가능성이 낮고 신뢰성도 떨어져.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향후에 금리나 물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소비랑 투자를 줄여버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보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것도 이해돼? 불확실해. 물가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으면 얘를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얘들아. 소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나 가지고 있자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거야. 이는 즉 현금을 보유하려는 현상이 강해지는 것은 자금이 그냥 시중에 머물러, 그치? 현금을 보유하니까 실물 경제로의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냥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총수요가 위축되며, 여기까지 볼까? 이런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얘들아, 우리 IS 곡선이 이렇게 생긴 애였지? 그치?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 이동한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이것의 의미가 뭐였더라? 여기가 지금 국민소득이고 여기가 국민소득이고 Y축이 이제 이자율이었지. 자, 봐봐.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국민소득이 여기에서 줄었다. 총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이제 긴축 정책이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긴축 정책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총수요가 위축돼 버려.
됐지? 이렇게도 되고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되기도 한다.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 아까 했었지. 화폐를 보유하려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야. 왜냐면 투자하기가 너무 좀 불안정하니까. 투자를 결정하기에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된다? 그럼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뭔지 알아야 되지. 이게 뭐야? 금리를 왜 인하하지? 금리 인하해 줄 테니까 돈 빌려서 투자해, 소비해 라는 거였거든. 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는 효과를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투자 소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효과가 약화되는 거야.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낮아지고 통화정책이 안 먹히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 된다. 다른 걸 더 해야 된다는 거지.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뭐가 중요하다?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그치? 엄청 많이 얘기했지?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정리해볼게. 뭐부터 써볼까? 그냥 번호를 좀 매겨볼게. 첫 번째,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았잖아.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 왜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았더라? 현대 경제가 복잡해져서 통화량만으로는 통제가 안 돼서 통화량만 가지고는 유동성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금리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이 ISMP 모형 있지? 이 MP 모형은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가져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그런 정책 수단으로 가져서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현실 경제의 어떤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이 ISMP 모형이 어떤 게 있냐면 경제 주체 기대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만 적어보자. 우리 아까 쭉 읽어봤으니까 가게나 기업이 중앙은행의 정책, 그치? 중앙은행의 정책을 예측하는 거야. 예측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비랑 투자를 결정하지. 여기서 중앙은행의 무엇을 예측하는 걸까, 얘들아? 그 금리, 그치?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예측해서 소비나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을수록 무엇에 대한 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소비랑 투자를 안정적으로 한다. 그런데 예측도 잘 안 되고 믿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소비 투자 잘 안 한다 그랬지? 만약에 예측 가능성도 낮고 그 정책을 신뢰하지도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소비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금을 보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정책들이 잘 안 먹힌다 그랬지.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통화 정책의 파급력은 적어져. 그러니까 낮아져. 통화 정책의 파급력이 낮아지고, 이렇게 통화 정책의 파급력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좀 추가적인 정책을 또 펼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중간에 지금 많은 것들을 생략했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한 건 아니고 쓰기가 너무 주절주절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지만 너희는 꼭 알고 이해하고 가야 된다 얘들아. 나 정리는 이렇게만 해줄게. 그리하여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중요하다.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이 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가지고 되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정리는 요렇게만 할게. 우리는 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케인스는 시장의 자율 조정이 실패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너무 많네. 정부가 개입해야 되고 시장은 자율 조정을 할 수 없다. 2번. 20세기 초 대공황은 고전학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 초래했다. 맞지? 그 다음에 3번. ISMP 모형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낸 ISLM 모형에 대한 대안이다. 지금 이거 선지 어떻게 쓰는지 보여? ISLM 모형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고 그에 대한 대안이 ISMP 모형이다. 이렇게 쓴 거니까 잘 봐야 되고. 자, 4번. 고전학파는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이 전제된다면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통해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그대로 다 있었지. 맞아. 자, 5번. 정책 당국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정도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한다면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준 금리를 정했어. 이것은 외생적 결정이 아니라 내생적 결정이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게 지금 MP 곡선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있는 거네. MP 곡선에서 그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시장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당국, 여기서 정책당국은 중앙은행이겠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했어. 그것은 내생적인 결정이다. 해서 외생이 아니어서 틀렸다. 2번 갈게. 기억은 뭐냐면 ISLM이었고 니은은 ISMP 곡선이었어. 자, 볼게. 1번. 기억은 중앙은행을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상정한다. 아니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기억은 중앙은행이 외부, 바깥에 있는 거고 니은이 내부지. 자, 2번. 니은은 화폐 통화량이 이자와 국민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나타낸다. 통화량이 이자와 국민소득에 의해 결정이 됐었나? 아니었는데 MP는 뭐야? 소득과 금리의 상관관계를 얘기했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이자와 국민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자, 금리랑 국민소득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여서 틀렸고. 3번. 기억은 화폐시장만을 대상으로, 니은은 화폐시장과 상품시장과 화폐시장 모두를 대상으로. 아리까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요게 여기를 한번 볼게. 여기 ISLM 모형에서 ISLM은 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어. 두 개 다 고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번에 3번에서 화폐시장만 하면 안 되겠고. 4번. 기억은 통화량을 통한 단기 균형 조정을, 니은은 금리 조정을 통한 현실적 정책 효과를 설명한다. 얘들아, 이거 맞지? 맞는 거 알겠어? 기억은 통화량을 통한, 아이고 이런 말은 또 어디 썼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찾아볼까? 어디 있냐면은, 잠시만.
여기 있다. 지금 여기 ISLM에서 여기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게 LM 곡선. 통화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통화량은 어쨌든 고정되어 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LM 곡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2번에서 4번 선지 통화량을 통한 단기 균형 조정이 맞고 니은은 이제 아예 금리를 조정하지. 그래서 4번이 맞고. 자, 5번 읽어볼게. 기니에서 IS 곡선은 모두 우하향. 하지만 LM 곡선과 달리 MP 곡선은 우상향. 달리가 틀렸지? 둘 다 우상향. 해서 2번에 4번 하면 되고. 자, 3번 갈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지금 ISMP 모형인데 자 얘들아 3번 선지 진짜 중요하거든. 다 같이 잘 볼게. 1번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얘들아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건 확인이 가능하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이 올라간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맞지? 이거 왜 그랬었더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왜 기준금리를 올려 얘들아? 소득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소비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그걸 가라앉히는 거야. 금리를 올려버려서 그냥 돈을 더 쓰지 말고 내부로, 그러니까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거겠지. 맞네. 2번,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므로 이거 1번이랑 반대지. 만약에 소득이 감소했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잖아? 그래가지고 다들 소비를 못하고 힘들어하면 금리를 내려버려. 금리를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조금 더 쓸 수 있겠지.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는 MP 곡선 상에서 금리가 내생적으로 조정되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생적이겠네. 그러니까 요 MP 곡선에서는 국민소득하고 요 이자율, 금리의 관계니까 국민소득이 이렇게 감소하면은 이자율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즉 금리가 안에서 조정되는 과정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 3번 갈게.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축적 정책 기조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정책을 바꾸는 건 외부 요인이지. MP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제 MP 곡선 자체가 위나 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외부 요인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위쪽이 맞는지 생각해볼까? MP 곡선이 원래 이 노란색이 기존에 있던 건데 위로 한번 올려봐. 위로 올려볼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자율 이렇게 이자율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한번 볼게. 원래 기존의 MP 곡선은 국민소득이 이만큼이었거든. 그런데 위로 이렇게 올렸잖아. 올리니까 어떻게 돼? 국민소득이 내려갔네. 총소득이 내려간 거지. 총소득을 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경기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지. 긴축적으로. 맞지? 그래서 위쪽 맞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려서 하는데 이거 바로 외워서 해도 상관없고 외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 3번 맞고. 자, 4번 볼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번엔 IS 곡선이거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총수요가 늘어나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것이 맞는가? 이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 어렵지 않으니까. 얘들아 IS 곡선이 원래는 이제 여기야. 여긴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래. 오른쪽으로 내가 이동시켜 볼게. 이렇게 이동시켰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봐봐. 여기 이자율 고정. 원래 국민소득 여기였어. 오른쪽으로 갔더니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어? 증가됐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국민소득 늘어났어. 총수요 늘어났어. 즉 재정 지출 확대했어. 다 맞지? 여기까지 맞아. 계속 봐. 그렇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총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높아진 국민소득에 반응하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므로 MP곡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을 이룰 것이다. 언뜻 보면 맞아 보인단 말이야. 얘들아, 이거 맞아 보여. 맞잖아. 국민소득이 올라갔잖아. 총수요가 늘어났고 나 지금 국민소득 올라갔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 반응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갔으니까 기준금리 올리잖아. 맞지? 그치? 얘들아, 그게 MP곡선이잖아. 그러니까 MP곡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동해서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뭐가 틀렸어? 여기 볼게. 국민소득에 반응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있잖아. 이거는 MP곡선 자체의 변화가 아니야. MP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외부 요인의 변화야.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생적인 변화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MP곡선 자체 내에서 금리가 이자율이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처럼 지금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 이렇게 이동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맞게 MP곡선에서 그냥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맞게 올라간다라는 거야. 내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림을 무시하고 보자. 그래서 MP곡선 위에서 그냥 이자율이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MP곡선 자체를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틀렸다고 보면 돼. 아주 중요한 선지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고 자 5번 갈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업과 가게가 소비 투자를 줄인다면 소비랑 투자를 줄인다면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또 해볼까? 사람들이 소비랑 투자를 줄여. 그럼 IS곡선이 이번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대. 그러면 IS곡선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줄였네. 그치? 그래서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이 경우 기존의 균형점 2보다 좌하향한 위치에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므로 얘들아 MP곡선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IS곡선이 이렇게 새로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균형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네 여기. 그래서 기존 균형점보다 좌하향 맞지?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므로 균형금리 및 국민소득은 모두 낮아질 것이다. 여기 2에서는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가 이자율이고 여기가 국민소득이었는데 균형점이 새로 바뀌면서 낮아지고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거네. 이해됐어? 3번 진짜 중요하겠지? 3번 선지 다 중요하니까 잘 봐주고 공부 방법이 얘들아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 기준금리를 뭐 인상 이런 데 구멍 뚫는 거야. 인하 이런 거 있지. 내생적 이런 부분을 너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지를 가지고 역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번 선지 꼭 다 분석해주고 문제가 더 있어요. 자 뒤로 갈게. 4번이야 4번. 자 4번 읽어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자. 2020년 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소비랑 투자가 급감하고 수출 역시 위축되었다. 이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인하하고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거야. 얘들아 소비가 내려가니까 그 금리를 인하시킨 거거든. 그렇게 하고 왜 인하시킨 건지 알겠지? 띄우려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금리 내렸으니까 돈을 빌려서 좀 소비 투자를 해라 라고 하면서 돈의 공급을 확대한 거야. 동시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보완하였다. 돈도 푼 거야. 알겠지?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가계의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에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금을 시중에 머물고 실물 경제로의 확산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얘들아, 팬데믹 초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화폐를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정책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알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병행하였다. 한국은행이 지금 뭐 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거야. 신뢰성을 좀 높여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발표까지 한 거지. 자, 이해됐어? 자, 선지 보자. 팬데믹 초기에는 IS 곡선의 위치가 팬데믹 발생 이전에 비해 왼쪽으로 이동하여 총 수요가 위축되었을 수 있다. 아, 우리 그림 진짜 계속 그리는데 IS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 총 수요 위축 됐지? 몇 번 그린 것 같은데 맞네. 2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케인스가 말한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한 총 수요를 관리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맞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푼 거야. 국민 지원금 그때 이런 거 줬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이 총 수요를 보완한 거지. 이게 케인스의 관리 사례가 되는 거야. 자, 3번.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는 경제 주체의 기대 형성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ISMP 모형의 시각과 부합하는 전략이다. 맞지 얘들아? 이 ISMP 모형할 때 마지막에 기대 형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형성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발표까지 한 거야. 4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로 자금이 확산하지 못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약됐다. 맞네. 자, 5번.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통화량을 조정하여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는 ISLM 모형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 자, 봐.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해서 기준금리를 내린 거야. 자, 경기 상황이 어땠어? 소비가 감소한 거잖아. 소비 투자가 감소하니까 금리를 내려준 거지? 얘들아, 이거 뭐 한 거야? 이게 어떤 모형이야? 그 ISMP 모형이지. MP 모형이잖아. 그치? 기준금리 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통화량을 조정해서 시장 밖에서 규율하는 ISLM? 아니지. 이거는 ISMP 모형이다. 그러니까 MP 모형을 보여주는 거다. 해서 답이 5번이야. 선지가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게 ISLM인지 ISMP인지 정확히 따져보면 되고. 자, 5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답이 안 보일 수 있거든? 다 맞아 보일 수가 있는데 답이 3번이야.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하다라는 건 얘들아 점유하다야, 점유. 그런데 우리 지금 C에는 뭐가 돼 있냐면 현금을 보유하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건 보유가 아니라 점유다라는 걸 참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물건,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하다는 점유하다라는 말이라고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래서 5번에 3번까지 해서 여기까지 할게. 내가 진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정말 빨리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